근데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세금 부담률이 훨씬 빠르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거를 계속 논문에서 강조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 논문만 읽으면은 식민지 근대화론이 통계상으로 봐도 잘못됐다라는 걸 비판할 수 있는 논문으로 조금 소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할 논문은 문명기 선생님께서 2020년에 쓰신 일제하 조선 지방 세입의 구조와 추이 1910년에서 1936년 대만과의 비교를 검하여라는 논문이고 한국학론 총 54권에 실려 있는 논문입니다. 예, 그 제목만 보면 아시겠지만 이 논문이 일제 강점기 때 돈이랑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핵심 주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들이 얼마나 많은 세금 부담에 실제로 시달리고 있었는가. 요거를 좀 제대로 금액을 알아보면서 보자는 거고, 두 번째, 조선 총독부의 재정 규모는 어느 정도 됐을까. 요거를 조금 총독부 중앙재정이랑 그리고 지방재정, 이렇게 지방행정자치단체의 재정,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한번 같이 보자라는 게 이제 핵심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존 연구들은 일제강점기 때 뭐 식민지 조선의 지방세입 연구는 없는 건 아니지만 특정 시기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 시기를 조망하는 연구는 없어서 그거를 문명계 선생님께서 한번 해보시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고, 또 중요한 거는 대만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만과 비교를 했을 때 일본이 가장 대표적인 식민지잖아요, 조선이랑 대만. 그래서 비교를 해봤을 때 조선 식민지가 실제로 얼마큼 힘들게 살고 있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자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돈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통계가 필요한데 이 통계 자료는 조선 총독부의 내무국에서 발행하는 조선지방 재정요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매년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책인데 그거를 가지고 1910년부터 1936년까지의 통계를 분석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지방 단체별로 세입은 어느 정도 규모였는가 요거를 봅니다. 그래서 지방 단체는 크게 도, 부, 읍면, 학교 조합 이렇게 5개 이렇게 기관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방 단체의 수입은 세수입, 말 그대로 세금을 걷어서 얻는 수입이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세외 수입, 세금 외에 따로 들어오는 수입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요. 세수입, 세외 수입. 그래서 요거를 크게 봤는데 이제 몇 가지 이제 제시를 해주세요. 첫 번째, 지방 단체의 수입은 기본적으로 점점점 계속 증가하는 수치를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세수입이랑 세외 수입 상관없이 1910년도에 도의 세수입은 100만 엔이었는데 1936년, 26년이 지난 시점에는 2,300만 엔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23배 증가하죠. 그리고 1910년도에 도 단위의 세외 수입은 30만 엔 정도 됐는데 그리고 36년에는 5,400만 엔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증가를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세수입과 세외수입의 비율의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상위 기관일수록 세외수입의 비중이 더 커졌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특이할 만한 점은 대만이랑 다르게 학교비하고 학교조합비가 지방 행정에 따로 단체로 조직이 돼가지고 그 재정이 따로 돌아갔다는 거죠. 이게 대만이랑 조선의 조금 차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방 세입과 총독부 세입은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봤을 때 일단 조선의 총 세입 중에서 처음에는 총독부의 세입 비율이 높았어요. 총독부의 세입 비율이라는 건 그러니까 중앙에서 운용하는 세금의 비율이 컸다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방의 세금 비율이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다시 말하자면은 초창기에는 총독부 중앙 자체 내에서 돈을 많이 굴려서 운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선 지방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걸로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는 데 많이 사용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비율이 대충 전체 수입의 한 30% 정도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933년에 이 비율이 6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대만 같은 경우는 18% 수준이니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조선 주민의 조세 부담 정도는 어땠는가? 이게 가장 논문의 핵심인데 1926년에서 36년까지 평균당 1인 조세 부담액이 대만은 22엔, 조선은 9엔 정도래요. 이것만 보면 대만이 훨씬 높고 조선이 낮아 보이잖아요. 근데 경제 성장 지수랑
조세 부담 지수를 비교해 봤을 때 대만은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른 데 비해서 조선은 경제 성장 속도가 느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은 대만은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세금을 거둔 건데 조선은 경제가 성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조세 부담을 안겨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구체적인 액수는 알 수 없지만 조선인들이 느끼는 조세 부담이 더 크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한 저의 한 줄 평은 요겁니다. 1930년대 조선인들이 일본인에게 말합니다.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드릴 건데요. 질문이 많이 안 올라왔네요. 그 첫 번째 질문은 조선에서 지방 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컸으면 속도 조절을 해야 하지 않을까? 총독부 측에서 해야 될 건데 왜 이렇게 그 조세 부담률을 크게 책정을 한 건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네네. 수탈 관련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률에 맞춰서 적당히 거둬야 되는데 더 많이 네네. 거두는 건 결국은 조선의 수탈을 하려는 그게 의도가 더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질문 의도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논문 자체는 정말 경제학 논문처럼 수치만 분석하고 있긴 해요. 수치만. 그래가지고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까지는 분석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이 논문만 읽고 그 총독부의 이런 의도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계속 뉘앙스는 이거였어요. 뉘앙스는 조선에 투입하는 어떤 생산 설비 투자 이런 거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린데 계속 그 조세 부담률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걸 봐서 아마 텍스트 말고 컨텍스트 상으로 흐르는 내용은 조선 총독부가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조선 식민지에서 뭔가 많이 뽑아 먹으려고 이런 식의 정책을 펴지 않았나라는 걸 은연중에 계속 드러내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건 정확한 건 아니어서 딱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 조선과 대만을 비교한 게 이 논문의 핵심인데 이 조선과 대만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가 가능할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만과 조선의 어떤 경제적 역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다를 건데 그 대만보다 상대적으로 조선이 더 힘들다 해서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적용해서 해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의문점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진짜 말 그대로 수치만 분석해요. 양쪽 통계를 가지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조선에서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대만에서 물가 상승률, 뭐 조선에서의 평균 임금액이라든가 대만의 평균 임금액 이런 게 다 달랐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아까 조세 부담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것도 사실 문명기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통계 자체만 보면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긴 해요. 그냥 말 그대로 조선에서 지출하는 조선의 총 생산량이랑 조선인에게 부담하는 조세 이것만 딱 단순하게 비교를 하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조세 부담률을 말하기도 애매할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자가 주신 것처럼 이건 사실 저도 문명기 선생님께 언젠가 만나게 되면 드리고 싶은 질문이긴 합니다. 대만과 조선을 1대1로 놓고 수치만 가지고 그렇게 비교하는 게 유의미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지 네, 그 부분은 사실 네, 저도 의문이라서 이 정도까지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이 조세라는 결국은 그 1년 동안 그 특정 지역의 어떤 그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대만하고 조선이 자립도가 굉장히 좀 그 100%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토인 일본에 그게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조선의 자립도 문제가 이 조세 부담률하고도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논문에는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조금 급하게 말하느라고 넘어갔는데 이게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자세한 내용으로 이제 분석해 준 게 이제 아까 제가 이집트에서 총독부 재정, 중앙 재정이랑 지방 단체 재정을 봤을 때 처음에는 중앙 재정인 총독부 비율이 높다가 33년 되면은 지방 단체의 비율이 57%에 이를 정도로 이렇게 급격하게 차이가 난다고 하잖아요. 이 총독부 재정이 그거예요. 일본 본토에서 지원받은 재정이 거의 들어간 게 총독부 재정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1910년대에는 태왕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일본 본토에서 지원받는 비중이 컸다.
있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1930년대에 이르면은 식민지 조선은 지방단체에서 얻는 수입만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오히려 그 지방단체의 수입이 총독부 재정에 흡수가 많이 되거든요. 그건 또 통계 나와서 이게 1930년대가 되면 뒤집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재정 자립도는 초반에는 조선이 낮았지만 식민지 조선이 낮았지만 갈수록 점점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통계상으로만 보면. 그러면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식민지 근대화론이 최근에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제가 그 조선을 지배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결국 그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잘 살 수 있었다는 어떤 그런 논리인데요. 지금 말만 들어보면 결국 그 지방세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 경제가 어쨌든 성장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식민지 근대화론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어떤 일제 통치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문명기 선생님께서 그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 논문을 쓰신 것 같아요. 내가 그 요쪽 학계 지금 흐름을 정확히 몰라서 모르는데 계속 강조하시는 게 경제 아까 이건 3챕터에서 나온 내용인데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조세 부담률이 더 빠르게 증가했다. 이게 논문의 핵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아까도 말했지만 그 조선 식민지 조선의 총 수입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대만보다 빠르게 늘어나요. 뭐 당연히 그러겠죠. 영토도 크니까. 근데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세금 부담률이 훨씬 빠르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거를 계속 논문에서 강조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 논문만 읽으면은 식민지 근대화론이 통계상으로 봐도 잘못됐다라는 걸 비판할 수 있는 논문으로 조금 소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근데 아까 말했지만 그 세부 지표를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고할 여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통계학이랑 경제학이라 좀 어려웠을 텐데 되게 해석을 재밌게 유용한 어떤 그런 지식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